자, 요번에 우리 또 한번 이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마 42번. 자기관리, 자과관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위탁관리, 또 혼합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험을 주는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자가관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직접관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자기관리다 이렇게 뭐 용어를 여러 가지로 써요. 알겠죠? 그러면 자가관리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 부동산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자가관리다, 자기관리다, 직접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장단점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건물을 남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섞어서 나도 조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왜 전기, 전자, 승강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일러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공부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면은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시험에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틀리고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자가관리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 건물을 내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 하면요, 내가 대장이죠. 그러면 뭐 집안 식구들 다 대동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쁜 격리 아가씨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시험 지문에 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만 밑줄 좀 그어주시고 특히 좀 눈도장 좀 찍어주세요. 먼저 자가관리에서 두 번째 줄 소유자의 강한 지시 통제력이 발휘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야? 내 건물을 내가 직접 하니까 통제력이 일사천리로 딱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통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건물이다 보니까 기밀에 관련된 유지와 보안 관리가 철저하고 양호화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냐면 무슨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으면 내 건물이니까 쉬쉬하겠고 집값 뭐 땅값이 떨어지지 않게끔 상당히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건물이니까 당연히 애호 정신이 상당히 높겠죠. 자,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장점이다라고 봤을 때 단점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가 거기 가로쳐 놓고 업무의 타성에 젖을 수 있다라고 써놨죠. 타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휴 내가 하기 나름이야.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자, 오늘 내가 계단을 청소해야지. 근데 귀찮아. 안 하게 되면 계단이 지저분해지고. 맞아요? 또 일도 소홀해지게 되면 건물의 관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성해졌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결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승강기서부터 해서 맞죠? 전기, 전자, 보일러 여러 가지 설비적인 거 이런 것 등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요. 그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돈을 거들어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자동이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이체로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납하는 것이 자 불합리한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니까 막 못하는 거야. 나가! 그러게 되면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질 않잖아요. 맞죠? 그거 알죠? 무턱대고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물건 막 집주인이 밖에다 내놓고 그러면 다 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명도 소송 법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다 쫓아내줘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뭐 월세도 다 보증금도 다 날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순간 오히려 거꾸로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에 대해서 보자고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맡기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맡기는 게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전문적 관리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맡기니까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어때요?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업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어때요? 비용이 싸지겠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싸게 해서 일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이 저렴화된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지 그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업체 선정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라든지 또 기밀 유지 또는 보안이 불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돌변해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택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택배를 그만두고 나면 그 지역에 누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집안의 식구들이 다 비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어떠냐면 낮에는 안 와요. 밤에 와, 밤에. 밤에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뻔히 알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낮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업이 이제 없는 날. 그럼 그날은 꼭 낮에 와요. 그래서 내가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불 켜져 있고 이렇게 저는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난 참 그런 거 무시 못 하겠구나. 맞죠? 아니 문 열어놓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제 기운이 느껴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등치 큰 놈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였다고 생각해봐요. 안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할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하다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의 문제점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혼합 관리를 보통 많이 해요. 알겠죠? 혼합 관리는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게 이 혼합 방식이 좋긴 한데 업무의 분담에 대한 책임성을 갖다가 얘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일이다 밀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혼합 관리의 장점은 위탁 관리 편리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업무 부분만 위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이런 것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 내일이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늘 하는 게 레파토리가 그렇잖아요. 맞죠?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만한 협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결점만 노출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내는 문제예요. 이 부동산 개발과 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선생님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건 거의 밭이에요, 밭.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수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여기 봐요. 부동산 학개론이 어렵다 막 소문이 나잖아요. 어렵다 하더라도 출제자는 위에서 출제 기준이 뭐냐면 40점까지는 쉽게 내줄 문제를 선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2.5점씩이잖아요. 그러면 2.5점씩 하고 40 나누기 2.5 하게 되면 몇 문제 정도가 딱 나오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위에서 내려받아. 그럼 나머지 60점에 관련된 것을 얼마큼 난이도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자가 많고 적고의 흔들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40점을 맞기 위한 밭이 많은 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점수를 얻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되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기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쵸? 그런 게 있어. 왜 우리 전문용어로 그렇잖아. 고스톱 치게 되면 피박을 안 당하려면 열심히 뭐를 먹어야 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알겠죠? 40점 과락을 면하려면 열심히 뭐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도 선수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수예요? 그랬더니 네, 저는 잘 안 합니다.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초상집에서 이거 고스톱 치게 되면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 이게 화투판에서 나는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 먹고 딱 술래기 정도는 딱 그게 좋지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치면 다 딸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예? 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서 시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시설 관리는 그 단어 속에서도 뉘앙스가 뭐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시작. 시설이야. 뭐 기계 설비 이런 얘기면 시설 관리 충분하게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누구냐면 자산 관리야. 거기 보면 부동산 관리가 한 번 나오면 자산 관리는 두 번 정도, 두세 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부동산 관리 보기 전에 시설 관리서부터 밑줄 좀 거보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 밑줄. 설비, 운전,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쭉 나온 거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설비야.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얘기 전부 다 설비죠. 이런 것 등에 관리하는 거. 이거는 시설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관리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대차야. 임대차. 그래서 거기 보면 임대차 유지 및 무슨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임대차란 얘기는 내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수익 목표라든지 연간 수입이 얼마큼 될 것이다. 임대차 얘기가 나오게 되면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뭐에 관련된 거야? 시작. 부동산이야. 근데 이 부동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하고 섞어놓고 나서 다음 자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내 거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자, 오피스텔 리모델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럼 리모델링을 우리가 어느 때 보통 리모델링을 하지? 내용 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가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그럼 리모델링을 언제 해요? 그러면 내용 연수가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되는 시점에 우리가 고치는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본단 말이에요. 자산 관리는. 내 거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리모델링이나 투자의 의사결정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데 투자의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임대 수익을 돌려야 돼 어떤 걸로 돌려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투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포트폴리오는 뭐래? 우리가 어느 거라는 거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거야?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거야?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런 관리라든지 또는 재투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내용 연수가 만료되는 지금 건물을 내가 3층짜리를 갖고 있어. 야 이거 내가 다시 리모델링 해야 돼? 아니면 이거 그냥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결정이잖아. 맞아요?
여기 상권이 죽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가 잘 안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맞죠? 이런 것 등을 결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투자하면서 발생되는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야? 위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이 무엇이 있는가 또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매입과 매각이라고 나와 있지. 사고 파는 거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앞전에 배웠었죠?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뭐야? 담보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사업성 자체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가 우리가 자산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FM이니 PM이니 뭐 AM이니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뭐 영어는 몰라도 돼. 알겠어요? SM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뭐가 시설 관리인지 뭐가 부동산 관리인지 그 다음에 자산 관리인지 개념 꼭 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3번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써놨죠. 거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인 그런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게 되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내구 소비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 연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보통이 몇 년 정도 되냐면 50년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50년이냐 30년이냐 차이가 있어요.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30년이고 H빔이라고 알죠? 빔이 들어가 있으면 50년까지 봐요. 그래서 어떤 원료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건물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이 내용 연수에 대해서 잠깐 좀 보자고요. 첫 번째가 물리적 내용 연수가 있는데,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죠. 시간의 경과 이런 말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면 노후화 이런 말 써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적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죠? 앓는 소리를 하고 있죠. 아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죠? 우리 할머니가 늘 살아계실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막 이러다가 계단 헛디디면 어휴 죽을 뻔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 선생님 안 그래요? 하잖아요. 아유, 내가 진짜 더러운 걸 보지 말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물리적 내용 연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내용 연수라고 나온 거 있죠. 기능적이라는 얘기는 설계나 설비, 디자인 이런 거 건물과 부정하는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런 현상을 우리는 기능적 감가다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건물과 부지에 부정을 하거나 또 설계 문제점이라든지 형식, 설비, 외관, 디자인 뭐 이런 것 등이 문제화돼서 제값을 못 받는 것을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 또는 경제적 감가 이런 얘기인데,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인근 환경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 밑줄 쳐놓고 별표. 그래서 경제 수명을 다하기까지의 버팀 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회계학적인 부분에서 내용 연수를 보는 거와 이 경제학 개념에서 보는 내용 연수가 좀 달라요. 회계학은요, 내용 연수가 50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50년 아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비용을 배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있던 없던 간에 자, 내용 연수가 존재하게 되면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지만, 알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특히 감정평가에서는 물건이 첫째가 존재해야지만 감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감정평가를 배우니까 꼭 알아야 돼요. 정해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는 꼭 뭐하고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냐? 관찰감가법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관찰감가법을 왜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냐? 물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관찰감가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뭐냐? 실제로 관찰해서 보니까 자 회계적으로는 내용 연수가 5년이 남아있는데 야 이거 누가 5년 남았다고 보니 지금 당장 허물어. 막 넘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5년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빵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계적인 개념과 경제적인 개념이 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내용 연수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알아두시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물리적 공간이 창조가 되고서 나중에 건물을 허물 때까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오지선다형의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어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면 전 개발 단계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전신 안정 후 폐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주실 거 전개발 단계 전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신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안정에다가 동글뱅이 후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폐물에다가 동글뱅이 기억하시죠? 자 전신 안정 후 뭐라고요? 폐물 알겠죠? 전신 안정 딱 내가 이제 막 태어나서 뭔가 좀 살아볼만 하니까 폐물이 돼버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신 안정. 그러면 여기서 시험 지문에 최근에 나왔던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이루어지는 데는 어느 단계일까요? 신축 단계가 제일 세빙이죠? 제일로 잘 돌아가죠? 그래서 물리적인 우리가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그럼 뭐라 한다 시작 신축 단계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 마케팅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마케팅이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물적이라든지 부동산 서비스라든지 증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면 거기 보면 환경적인 게 이제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으로 따졌을 때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사회, 경제, 행정 모든 전반에 걸친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거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경쟁업자, 공중, 정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부가 들어가니까 이거 거시적 아니야? 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경제학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로는 여기가 경제학 시험이 아니니까 다루진 않지만 이 정부 들어가면 거시적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 정부에다 혹시 모르니까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알겠습니까? 경제학 시험에서는 이런 이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미시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제 5번서부터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주려고 문제를 냈는데 틀리면 안 돼. 첫 번째가, 거기 뭐가 나왔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생산자 위주로 방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 때 소비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팔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위주의 방식일까?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밑줄 공급자에다가 동글뱅이 좀 하나 쳐줄래요?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이 시장 점유 마케팅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SDP 전략하고 포피 믹스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제가 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수요하고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수요는 제가 세분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급은 차별화다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수요는 사려는 사람을 세세하게 나누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세분하고, 자, 건설업자는 똑같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남들하고 차별화되게 해야지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알아둘 거, 수요는 뭐라고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한다는 거 까먹지 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분화, 시장을 세분화한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타켓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표적 시장이고, 차별화가 포지셔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시장을 차별화해서 나와 있다. 이런 얘기는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세분화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수요를 얘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포피믹스,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요. 네 가지 P가 들어가는, 앞에 단어에 철자에 P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프로덕트라고 해서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가격,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 그 다음에 홍보는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4P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아파트를 지금 준공을 했어요. 그럼 이 아파트 자체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뭐라고 본다? 우리는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건설업자는 이 아파트 자체를 뭐라고 본다? 시작. 제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건설업자가 뭘 만들었어? 제품을 만들었어. 왜? 팔려고. 맞죠? 그러면 이때 제품의 가격을 갖다가 정하겠죠? 자, 이 제품의 가격, 즉 무슨 가? 시작.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 거 맞죠? 그럼 이때 분양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격. 그래서 pric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은 프로덕트 해가지고 P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3억이다 라고 정하게 되면, 자, 이거를 갖다가 해놨다고 해서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했더니 옆에 있는 중개업소가, 야, 이거 나한테 통해서 내가 중개업을 하게끔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가 중간에 뭐 하겠다? 이 아파트를 내가 책임지고 뭐 하겠다고 그래? 분양 내가 해줄게 라고 하니까 건설업자는 지가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분양 대행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 분양에 대해서 니네들이 그러면 책임을 져. 그럼 내가 몇 프로 수수료 띄워줄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분양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포피믹스에서 뭐에 해당이 돼? 유통 경로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유통 경로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 플레이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양 대행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을 유인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분양 사무실 앞에 보면 막 이쁘게 차려입은 도우미들이 막 짤랑짤랑하고 막 이래 하잖아. 맞아요? 전단지도 돌리고 오게 되면 막 각 티슈도 주고 막 이러잖아. 그 동네는, 여기 천안은 이런 거 없어요? 많잖아. 그러면 이런 거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홍보활동이지? 홍보는 뭐라고 그랬어? 프로모션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로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까먹으면 안 돼.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자, 먼저 이거는 제가 저번에 아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네. 아이다 전략. 제일 먼저 물건을 갖다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지 뭐 멋있다 이런 얘기 되잖아. 특히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맞죠? 시선을 뭐 해야 돼? 끌어야 되잖아. 어텐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죠? 주목을 하게 되고, 와, 이거 너무 좋겠다, 시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겠죠? 그게 뭐야? 인터레스트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겠지?
그런 게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디자이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갑에서 뭐 해야 되겠어? 돈을 꺼내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게 뭐라고 그랬어?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 판매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자꾸 팔려고 막 대시를 하겠죠. 이때 하나의 포인트 되는 말을 팍 던져버리죠. 가슴에 탁 꽂는 얘기를 해. 그걸 뭘 한다고 우리는 셀링 포인트나 판매 소구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니 이거 입으면 15년은 젊어 보여 이렇게 하면서 지갑을 딱 꺼내서 사게 만들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좋잖아요. 안 좋아요? 막 젊어 보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죠? 예. 언니 이거 입으니까 허리 24? 근데 원래는 30인데 알겠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사고 싶은 충동. 기분 나빠요 그러면? 놀리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자, 아무튼 저도 기분 나빠요.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공급자에서 뭘로 전환이 됐다? 소비자로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바뀐 거죠 지금 세대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험집으로 나왔는데 관계 마케팅이 뭐냐면 일회성적인 고객을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내 완전히 팬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고객을 만들고요. 우리 브랜드를 머릿속에 심어주자라고 만든 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었냐면 현대 개나리 아파트, 현대 미나리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현대 그러면 뭐라고 한다? 힐스테이트 전국적으로 그렇게 바뀌죠. 현대 아이파크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림이다 그러면 이편한 세상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삼성 그러면 레미안 뭐 이런 게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는 게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이 개발론에서는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점수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돼.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이 감정평가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이 감정평가에서는 욕심 같아서는 솔직하게 우리가 7문제 나오게 되면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또 그 계산 문제도 어려운 게 아니라 2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올 건데 제가 나오는 문제도 다 분명히 얘기해 드렸잖아.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저번 차수에 내가 딱딱 뭐 나올 거라고 얘기해 줬어. 안 나오면 말지만 아무튼 예. 나올 거라고 봐. 아무튼 진짜야 진짜. 그런데 그 정도는 풀 수 있어 줘야 우리 선생님 점수가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먼저 가격과 가치 비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훑어보도록 들어가겠습니다. 가격.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치가 가격화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가치가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가격과 가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가격은 실제로 내가 뭐 한 돈이라고 했다? 지급한 돈이라고 했던 거 맞죠? 다시 가격은 실제로 뭐 한 거야? 지불한 돈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불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 속에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과거고요. 내가 가격은 하나밖에 안 존재하는 거지. 왜? 내가 돈 주고 산 가격이니까. 맞죠? 그래서 가격은 하나. 그 다음에 그 가격과 가격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다? 가치라고 그랬고요. 그 가치가 나중에 가격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는 내용들 봤고요. 이처럼 이 가격은 누가 봐도 그 정도 가격은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 시장에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치를 우리는 시장 가치를 하는데 통상적이고 즉 일반적인 시장에서 우리 두 당사자, 구매자, 판매자 알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거래되면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게 시장 가치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가치라자면 현재 가치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우리가 환원한다, 할인한다. 이 가격을 우리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이 가치는
현재 값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 값이다. 그 다음에 이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제가 전에 이거 마이크를 경매 붙였을 때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2,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가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선례로 10,000원에 팔렸다면 그 다음서부터 이 마이크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0원이야. 맞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이처럼 가격하고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한다? 단기적으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괴리가 된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가 된다?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였다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였다. 그런다면 가치와 가격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격이 더 클 것이다. 1번. 2번. 가치가 더 클 것이다. 2번. 3번.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것이다. 3번. 4번은요, 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뭐 정답 없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아파트가 가치, 즉 분양가가 3억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분양가가 3억인데 수요자가 지금 많은 상태잖아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뭐 한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양가는 3억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데요. 이 1000세대에 사려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이게 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피가 붙는 거 맞죠? 그럼 가치와 가격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된다? 가격이 더 크게 돼버린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초과 공급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꼭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다음 A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초과 공급인 상태에서 가격과 가치에 관련된 설명이다. 자, 옳게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가치는 3억인데 이 지역의 아파트들을 전부 다 많이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분양이 되겠지.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은 가치는 3억이지만 가격을 어떻게 될까? 떨어뜨리겠죠. 얼마? 뭐 2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초과 공급일 때는 가치하고요 가격하고 어떤 놈이 더 크게 된다. 시작. 가치가 더 크더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자, 얘는 분양가가 3억이지만 2.5억에 실제로 거래가 된 것을 가격이라 했잖아. 맞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성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형성이 됐냐면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곳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가격은 또다시 어디에다 영향을 준다. 시작.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두 번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작. 가격의 이중성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의 원칙인데 이 시장가치도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꼭 눈도장 봐줘야 돼요. 자,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놨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정통한 당사자라는 얘기는 사려는 사람과 파려는 사람은 그 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사려고 그래. 자, 그러면 세탁기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맞죠?
그랬다고 여기에서 모터가 몇 미리, 모터 뭐 선이요. 이거는 아니래도 어떤 세탁기가 어느 게 편리하고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 맞죠? 그때 가격이 우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시장 가치라는 거. 자, 그 얘기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테마 45번 가격의 제 원칙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요것도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얘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제 원칙에서 그냥 한 문제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얘네는 지문으로 분명히 나오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제 생각인데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군권 이런 거 있잖아요. 몽땅 섞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하지만 이 가격의 재원칙은 독단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야 돼. 얘는 그냥 13가지 법칙.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제가 그 13가지 중에서 5가지만 추려놨거든요. 그거 잠깐만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변동의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그럼 말 속에다가 뼈대를 잡아놓자고요. 변동이란 얘기는 뭐가 변동하느냐? 가격이 변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뭐가 변동한다고요? 가격이. 그래서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볼까요? 가격에다 동글뱅이 하고요. 유동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부단히 변화한다는 얘기는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도 변하게 되면 그 가치도 계속 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가치도 가변적이라는 말 찾았어요? 가치.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격과 가치가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감정평가하는 일자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과 가치는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지? 제품을 한번 봐봐요. 제품. 어떤 제품이 불티나게 잘 팔릴까? 트리? 물어볼게. 그러면 여름철에 트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겨울이 되면 트리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겨울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 감정평가를 할 때와 겨울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격이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의 원칙은 가격이 변하니까 감정평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감정평가한 거와 기준 시점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같아 달라. 그래서 그 시점을 갖다가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수정? 시점 수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요? 다시 변동의 원칙이 뭐야 그러면 가격과 가치가 뭐 하니까 변하니까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시점에서 감정평가하라고? 기준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맞아요? 기준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옛날에 감정평가한 거와 기준 시점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를 고친다.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시점 수정이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의 원칙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를 예측하는 거야?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예측의 원칙은 뭐라고요? 시작.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런데 미래에 있는 금액을 갖다가 나는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현재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따져보자. 이게 바로 예측의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던 게 뭐야? 미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뭐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다? 할인, 할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예측의 원칙이야. 자, 예측의 원칙.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장래란 얘기는 뭐야? 미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슨 가치? 시작. 현재 가치로 환원했다라는 말 나와 있어요.
다시 예측이라는 얘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를 알고 싶잖아. 그래서 현재 가치로 알아보기 위한 것을 예측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은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했고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야, 내부야, 외부야. 그 다음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죠. 그래서 얘는 기능적 감가 또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이런 부분적인 것을 요하는 게 균형이다. 그래서 얘는 기능적 감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제가 이런 것 등이 있었죠. 설계, 디자인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과거에 어떤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저소득층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 고소득자가 고급 주택을 지었다면 적합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 주택은 제대로 가격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뭐에 위배가 됐다. 시작. 적합의 원칙에 위배가 됐다. 이런 게 우리가 과거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균형의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기능적인 부분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설계, 건물과 부적응 이런 거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에서 아까 제가 적합의 원칙은 외부라고 그랬지? 균형은 내부라 했지?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더 커? 자, 우리가 여기 봐봐. 내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내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외부, 이렇게 얘기를 그리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 아까 내부는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시작. 균형이라고 그랬지? 외부는 뭐라고 했어? 적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 자,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으로서 이런 얘기 하면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자, 아까 틀린 거야? 맞아.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균형은 뭐야? 개별 분석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어요? 네. 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 다음, 적합의 원칙은 외부의 원칙으로서 지역 분석을 토대로 하여 표준적 이용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이에 따른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기도 한다. OX. 왜 틀렸어 지금?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말장난에 놀아난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걸? 그래서 이런 내용이 딱 눈에 터졌을 때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이따 제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다시 설명하겠지만 알아둘 것. 적합의 원칙은 무슨 분석? 시작. 지역 분석이고 그 다음에 내부의 균형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 개별 분석이야. 그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뭔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사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대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나오게 되면 콜라나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대체성이 되려면 유사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체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자, 부동산의 토지는 물리적 공급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자체는 안 된다 해서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성이야? 부증성. 그래서 시험 문제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당길 때는 완전 비탄력이지만 당길 때는 탄력적이다. OX. 응? 물리적이라고 그랬어.
다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다. 단기일 때는 완전 비탄력, 장기일 때는 탄력적이다. OX. X야. 물리적 공급은 그냥 영원하게 완전 비탄력이야. 알겠어요? 물리적 공급은 안 돼. 다만 가능한 게 뭐냐면 경제적 공급이야. 경제적 공급은 단기일 때는 뭐라 했어? 비탄력이고. 왜 비탄력이라 했어? 공급 시차 때문에. 하지만 장기일 때는 뭐라 했다? 탄력적으로 된다 했잖아. 경제적 공급만 가능한 거야. 그게 대체 가능성이야. 대체 원칙이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자, 이 가격의 재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 되겠까요? 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알겠어요? 그럼 최유효 이용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시작. 제가 최유효 이용은 잘이라고 그랬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잘 써야 된다고 그랬어? 용도에 맞게 잘 써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항상 나오는 짝꿍이 끄집고 나와야지. 최유효 이용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제가 또 물어볼게요. 기여의 원칙 제가 안 써놨는데 기여의 원칙도 한번 끄집어 볼게요. 부동산 가격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부동산 가격에 기여하는 것은 생산비이다 아니면 미치는 기여도의 영향일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수리비가 1억인데 수리하고 나니까 그 가치가 3억 가치를 하더라 하면 수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 그럼 내가 생산비의 합이야 기여도에 미친 게 생산비야 아니면 그 미치는 기여의 영향이야? 기여의 영향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그 미치는 기여도의 영향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야. 알겠어요? 그게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거기 보니까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붙어서 싸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거 보지 마. 자꾸 보게 되면 내게 절대 안 돼. 부탁드릴게요. 이제서부터는 머리에 노트 정리가 돼야 돼. 책을 보는 순간 내게 절대 안 돼. 이게 내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됐는지 자꾸 뱉어낼 수 있을 때 내가 그게 훈련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보잖아? 그럼 절대 내게 안 들어와. 지금은. 그래서 지금 내에 있는 게 나와줘야 돼. 오감을 자꾸 응용해. 틀려도 되니까. 알겠어? 틀려도 돼. 개망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야. 공부하는 게. 틀리면 어때? 난 붙기만 붙을 건데. 맞지? 그 진짜. 그러니까 남 의식하지 마. 붙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고 고상관차고 이거 재수풍이야. 그 사람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 의식하지 마. 나 막 떠들어야 돼. 내가 막 나하고 같이 이제 막 얘기하면서 막 뱉어야 돼. 침 뱉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많으면 초과 이윤이 어떻게 될까? 늘까 줄까? 준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클수록 초과 이윤은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알겠어요? 경쟁이 작으면 초과 이윤은 늘어난다는 게 경쟁의 원칙.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기회비용 한번 볼까요? 기회비용의 원칙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죠. 시험 문제에 자, 두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걸 기회비용이라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도심 지역에 공장을 차리는 거와 외곽 지역에 공장을 차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어디다 차려요? 우리 선생님들은 외곽에 차리는 게 좋겠죠? 자, 왜요? 지가가 비싸면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면 경쟁력은 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내 가격이 팔려 안 팔려? 제품이 안 팔려. 그러니까 도심의 공장을 차리는 것보다는 어디다 차리는 게 좋겠어? 외곽에다가 싸게 물건을 공급을 해야지 우리 선생님이 살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맞아요? 또 하나 질문.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우리 시험을 보고 있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됐어. 수업이 없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쉬고 싶잖아. 맞지? 그럼 쉬는 거 선택을 할 거야?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선택을 할 거야?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야. 맞아요, 이거?
그러면 내가 공부를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고, 자, DB 자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합격반으로 이제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주말이 되면 좀 쉬어야지, 그죠? 진짜? 지지매는 자지 이빠.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시험을,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해봤지만, 시험은 마라톤 같은 것 같아요. 막 어느 날에는 막 새벽 2시에 자고 막 이렇게, 이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양은냄비 같은 성질에서 팍 올랐다가 확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항상 내가 집안일하고 뭐하고 이런 시간을 딱 테마를 잡아놓고 내가 하루에 4, 5시간만큼은 좀 책을 보겠다 이런 템포를 가지고서 하고요. 무리하지 마요. 자기가 평상시 12시에 자는 거나 1시에 자겠다 그러게 되면 그 템포를 맞춰줘야 돼요. 이 바이오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그 이상을 오버하지 마요. 그 다음날 지장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아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뛰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주말에는 막 할 일이 많잖아. 설거지된다. 자, 아무튼 마트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날은 쉬어요. 만약에 그러면 목욕을 가야 됐다면 연례 행사를 하잖아. 아니 원래가 주례 행사를 하잖아요. 연례가 아니라. 자, 그런 거 하게 되면 사우나 가서 좀 쉬고 힐링도 자기 하나의 마라톤에 들어가는 종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너무 이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안 했으면 좋겠어. 가끔 때로는 있잖아요. 한 발 잠깐 멈췄다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도 정말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 공부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 되거든. 맞아요? 나를 비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 하루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돼. 대신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맞죠? 너무 스트레스 찌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